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시작합니다. 조팀 CBS 기자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팀 기자, 네. 첫 뉴스부터 볼까요? 이란 공습 나흘째 세계 경제 여파는? 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뿐 아니라 이 전선이 지금 중동 전역으로 좀 확산되는 양상인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미군 기지들에 대해서 로켓과 드론 공격에 나섰고요. 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도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외에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미군이 주둔한 걸프 국가들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다중 전선이 형성된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고요. 이란 사망자는 50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공격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밤사이 나온 소식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큰 파도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는 걸 시작조차 안 했다. 이렇게 했고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지상군 파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상군까지 보낼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전보다는 최소 여러 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강경파 지도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란의 보복 수위도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바로 뭐 중동 전체로 전쟁이 좀 확산되는 모양새고 네. 이런 것들이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때문인데 실제 사실상 봉쇄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그 해상 원유 수송량 20% 이상이 지나가는 곳인데, 조금 전 이제 속보 들어온 거에 따르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스 네. 통신에 따르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밝히기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예. 거예요. 이렇게 봉쇄되면은 1976 오일 쇼크 당시보다 더 큰 규모인 하루 2천만 배럴 이상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그 밤사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2달러 넘기면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천연가스도 하루 만에 40% 급등했는데 카타르 LNG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은 영향이에요. 예. 카타르가 세계 2위 LNG 수출국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아시아 모두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그다음에 이 에너지 시설 추가 피격 가능성이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뭐 최대로는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유가 상승이 기름값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송비 상승, 물가 압력, 금리 인하지와 뭐 이렇게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휴장이었지만 예. 아시아 시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데, 어제 한 2%대 다 급락을 한 그런 예. 것들을 보였습니다. 급락했다가 좀 완화한 데도 있고 네. 미국 증시도 일단은 새벽까지는 큰 처음에 우려보다는 네, 크진 맞습니다.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거 좀 주목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 8시 반에 그 이란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예. 일단 우려보다는 시장 반응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는 또 최근 급등한 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릅니다. 박순문 기자, 네. 일단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다각도로 볼까요? 네. 일단 어제 기업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하고 반도체 업계 이렇게 좀 반도체 업계 물어봤는데 예. 일단 자동차 업계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되겠죠. 지금 이란 쪽에서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그때 미국이 제재가 있어가지고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물류 얘기를 하고요. 그 예. 해협 통해서 가는 물류가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중동 전체로 확전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도 좀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입장도 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지금 우려를 포함해서 좀 참전할 가능성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 방공망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란에서 미사일을 때려봐야 별 효과가 없으니 그 옆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으로 방공망이 좀 약한 데로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게 한반도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공습이라든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를 예. 직접 타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음. 그럼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참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있을 수 있기 음. 때문에 확정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유가나 금융 충격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반도체 업계 쪽에 물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 일단 그 거시적인 지표들 부담이 되잖아요. 유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물류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예. 이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반도체를 사려고 하다가 일단은 현금을 좀 갖고 있어 보자. 이런 음. 쪽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국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좀 보자면은 이제 걱정되는 것들은 유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환율은 우리 안 그래도 좀 높은 축이었어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오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유가 상승하고 환율이 동시에 오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수입하는 물가 올라가고 또 유가 상승했으니까 오르고 수입하는 물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게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하면서 환율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다. 아까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불안정성이 또 커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아까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표현들을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상군 파견에 나는 울렁증이 없다. 할 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더 큰 거 온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4~5주보다 더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로 봤을 때는 전쟁 더 오래 할 수 있어. 우리 자신 있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서도 새로운 지도부하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 또 이런 표현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들은 좀 엇갈리고는 있지만 일단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협상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아무래도 중간 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참전까지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 또 전쟁 자체도 중요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부에 조한범 연구위원과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박홍근 의원. 예, 어제 청와대가 장관들 그리고 몇몇 장관급 위원장 이런 네. 인선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몇몇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선의 박홍근 의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이면서 해수부 관료 출신인 황종우 한국회사협력센터 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 자리가 총리급이에요. 민주당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의원, 보수 성향 경제학자 이병태 명예교수, 삼성전자 출신 남궁범 S1 고문, 이렇게 세 사람이 발탁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부터 한번 짚어보면은 앞서 이해운 전 의원 낙마 이후에 지금 계속 30일 넘게 공석인 상태였어요. 예. 이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통합 인사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면은 이번에 좀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예산 정책통으로 꼽히는데 국회 예결위원장 간사를 거쳤고요. 원내대표 시절에는 예산 협상 입법 전략에 총괄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였을 때 함께 호흡을 맞춘 인물이기도 한데요. 또 특히 정부에 이제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표 예산을 가장 좀 잘 설계할 인물로 이제 꼽히기도 합니다. 뭐 기획예산처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거를 기획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설명은
국정청사진을 예산으로 구현할 적임자라는 것이고요. 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야 관계도 이제 좋은 의원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국회 협상 가능하고 내년도 예산 협상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점들을 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눈에 띄는 인사가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네. 박용진 전 의원 비명 행사의 사실 네. 주인공이고 네. 비명계 대표 주자였는데 네. 이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이게 네. 총리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총리급이고요. 사실 이제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고,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공천 중심에, 그 공천 논란 중심에 있었어요. 예. 왜 그래서 이번 인사를 파격적인 통합이라고 불리냐면은 당시 상황 그냥 짧게만 짚어보면은 하위 10% 통보를 받았고, 네, 그 경선을 했는데 낙마를 하고 그 지역이 최후의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총리급 부위원장으로 좀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근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좀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사를 중용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계파 갈등 없다 이런 메시지도 내는 것으로 보이고, 또 실용적인 인사라고도 평가받는 게 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하면서 재별개혁 이런 것들이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예. 그런 능력을 평가했다, 전문성을 인정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이병택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분도 이제 같이 부위원장에 올랐는데요. 이분은 원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책사였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보수 성향 이제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게 과거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치매인가 뭐 정신분열증인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있고, 또 성추행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이 총리급 인사 덕목에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약간 박용진 부위원장과 이병태 부위원장을 보면은 통합에 좀 방점을 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박순봉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박홍근 후보자 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 쪽에 뭐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패한 파격 뒤에 안정이다. 예전에 이해운 전 후보자 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좀 파격적인, 민주당 정부 출신으로서는 좀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잘 안 됐잖아요. 예. 좀 안정적인 인사를 골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용적인 인사로 본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청문회 부담도 좀 비교적 적고, 왜냐면 의원들 출신들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부담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측면을 많이 따져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박홍근 그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실제로 경선 후보 이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 경선하고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이 후보 정리라고 보기에는 박홍근 의원이 완전히 약진하거나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었었고, 예. 그리고 완전 초기에 있었던 인사도 아니잖아요, 경선이. 그래서 이제 연결해 보긴 좀 어려운데, 다만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정원호 구청장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하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1위 후보로 막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때 제일 서운했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박주민 의원. 근데 박주민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명 더 꼽으라고 하면은 박홍근 의원도 굉장히 서운했을 거라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랑 굉장히 뭐 가까웠는데, 나랑 호흡도 많이 맞췄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나왔네, 이렇게 서운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용적인 인사로 자리에 맞는 사람을 골랐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배치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일 좀 인상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당대표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박용진 전 의원 기용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 제가 막 그 의원들하고 얘기했던 것도 좀 찾아보니까 그때 끝끝내 박용진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에서 안 됐었잖아요. 그때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의원만큼은 안 되는 거구나,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용진 전 의원은 과거에 이제 대선 경선에도 같이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와 뭐 날선 공격을 좀 주고받기도 한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때 끝내 강북을해서 안 될 때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하위 10% 통보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봉주 전 의원이랑 붙어서 패배를 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목함질의 발언으로 자격 박탈이 돼가지고 다시 그래서 당내에서 박용진 전 의원 되겠다. 이젠 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조수진 후보를 데려옵니다. 조수진 변호사를 데려와요. 또 지고요. 그 다음에 조수진 후보가 또 논란이 있어서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때문에 박용진 전 의원은 절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좀 다르다. 이재명 대표 때와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컨셉하에 가는 그림이에요. 이외에도 뭐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 논란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출신 남궁범 고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맨인데 이재명 대표 시절로 보자면은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뭐 재계 쪽 인사들을 우호적으로 쓸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통합된 모두의 대통령 컨셉으로 이번 인선도 한 측면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의련 변호사예요. 정의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들 출신들이 대부분 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야당에서 많이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명의 상징처럼 돼 있어서 이재명 정부 때 뭐 못 맞는 건 아니냐.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비명의 상징이란 게.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상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민주당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 경선하기로. 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선 후보들을 발표를 했죠. 네, 그 이번에 경선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험지는 좀 빨리 정리를 하고 후보자 몰린 지역은 이제 경쟁을 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경기, 전남, 광주 통합, 울산 이렇게 4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고요. 그 상대적으로 약세로 평가되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건 단수 공천하면서 예. 조기에 이제 확정을 하고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번에 경선이 확정된 지역들 후보군 정리해 보면 먼저 서울시장은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 그리고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까지 총 5명이 경쟁합니다. 이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경기도지사는 현직인 김동연 지사 포함해서 추미애, 한준호, 권칠성 의원, 양기대 전 의원까지 여기도 이제 5파전이고요. 전남 광주 특별시장 같은 경우 경쟁이 가장 치열해요. 8명이 몰려 있고요. 울산시장은 4명이 경쟁하고요. 부산은 이제 유력 투자로 꼽히던 전재수 의원이 수사 문제로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9일부터 13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등록을 안 했었는데 네, 추가 공모를 한다. 맞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록하세요. 이렇게 해석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기회를 주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민주당 경선 혹시 어느 지역입니까? 방금 딱 말씀하신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지역보다 발표가 안 된 지역이 더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전에 특검이 이제 특검에서 경찰로 넘겼잖아요. 전재수 의원 관련된 사건을요. 그때 제가 이제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당시 야당은 민주당 특검이 민주당 봐준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검에서 이걸 보니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거 수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 그럼 결국에는 결론을 내릴 때 만약에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은 봐준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로 넘겼는데 수사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수사기관들에서 쭉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판단해 보기로는 이거 수사해봐도 별거 없을 거야 이런 정도로 좀 분위기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야권에도 영향을 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 뭐 오늘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뒤에 나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 나올 거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은 다 가정일 뿐이고 5월은 돼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부산하고 대구 지역의 매물이 어디가 나올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될 수가 있는 게 한 가지 측면이 있는 부산 거고요. 북구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권파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좀 재밌게 얘기를 들었던 거는 부산하고 서울, 경기 여기를 좀 예전 얘기긴 한데 좀 파격적인 인사를 넣어가지고 딱히 기조 변화를 안 하면서 공천으로 우리가 중립적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안을 보고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뭐 경기도의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안철수 의원도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맞서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군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가 전재수 의원 건이 있고요. 특히 이제 당권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비주류를 많이 공격하는 쪽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때 특검 제대로 추진을 못 해가지고 전재수 의원을 못 막았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만 막았으면은 공천에 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전재수 의원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에 뭐 한동훈 전 대표 혹시 출마하나 이런 부분 잠시 뒤에 나오니까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